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럼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2시간 동안 오찬을 하고 집무실로 옮겨서 30분 정도 차담을 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대통령실에 이관섭 비서실장, 안호섭 정무수석, 이동훈 공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만 해도 몰랐습니다. 기자들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오찬 잡혔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오찬의 모습입니다. 참석자 표시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동훈 홍보수석 이렇게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이런 자세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약간 눈썰미가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넥타이를 안 맸어요. 유일하게. 약간 친숙함일까요? 아니면 편안한 자리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아무튼 그 모습도 오늘 눈길을 좀 잡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오늘 대화 내용을, 오늘 브리핑이 간단하게 있었거든요. 대화 내용인데요. 대화 내용이 주로 정책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주택 문제, 철도 지하화 및 교통 문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관한 논의, 그리고 정치인 테러 우려 및 대책 마련 지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내용 보시면서 뭔가 좀 빠진 거 아닙니까? 뭐 중요한 게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 얘기만 했다고 오늘 설명이 나왔거든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추가적인 설명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당정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청이라기보다는 식사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서 초청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요청이라기보다는 자리 만들어서 초청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설명했던, 아까 화면을 봤던 그 한 3가지 정도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만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었군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 오늘 만남으로 일단 당정 충돌,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갈등 이렇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네네. 일단 지난주에 봉합은 됐다고 평가받았는데 오늘 저 오찬으로서 완전히 다 갈등이 해소가 됐다. 그동안 사실은 서천에서 만난 이후에도 불신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늘 완전히 해소됐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완전히 해소됐다고 봐야죠, 겉으로는. 겉으로는요? 내면적인 건 모르겠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당정과 대통령실과 그 당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 기저에 흐르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득을 보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면이 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갈등이 해소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다. 그러니까 일단은 겉으로는 그렇게 완전하게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봐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뭔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찬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 목적으로 오늘 오찬이 예.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동안 영상도 나왔고 사진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만 둘이 딱 잡힌 사진이 오늘 약간 주목을 끄는 게 있었어요. 그 사진, 이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창밖을 향해서 뭔가를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보이는 어떤 밖의 장면인데 그걸 보고 설명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늘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 한 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당 회의에서 뭐 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를 하다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과 당 또는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괴리가 있고 다르게 간다. 이른바 당정 디커플링 뭐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한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약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답을 해놨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정기남 조선대 개영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일단 당정 갈등이라고 다들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묘사가 됐는데 그 갈등의 이유가 됐던 게 두 가지예요.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명품백 관련된 문제 이거였는데 오늘 언급이 없었다고 윤지옥 원내대표가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는 각각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천만에요.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중요한 이슈를 당정이 각각 알아서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읽기 어려운 얘기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김건희 리스크라든가 사천 논란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뚜렷한 수습 방안에 아직 수습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 동안에 2박 3일 동안에 그 전직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그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고 한동훈 뭐 지지율이 뭐 상승하는 이것도 디커플링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당정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가장 이번 만남을 갖게 한 주요한 동력이 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민생과 당정 뭐 협력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정책위 의장도 참여했어야 됩니다. 지금 앉은 자리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3사람이 참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에서도 3사람 정도 참석해서 당정 간에 논의할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위 의장의 입장을 듣는 것도 아마 필요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수석 등 비서실장만 참석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공천 논란, 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다양한 어떤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한 것은 아직도 어떤 문제 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정확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논의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처음에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의 상당 부분은 혹시 그동안 갈등의 이유가 됐던 그런 문제에 논의한 게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그걸 반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반복해서 그런 거 없었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자가 최근에 약간 뭔가 불편하고 신경전을 벌인다. 앞서서 뉴스와이에서도 그런 주제 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 12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양산의 통도사를 찾았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양산, 평산마을 연상되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인근에 있었어요. 그런 이유일까요? 이게 통도사 방문한 한동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 이런 주장을 하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 퍼진 겁니다. 이거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수 성향을 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이거 뭔가 진짜라면 심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난 1월 성명 불상자 등 2명은 한동훈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글을 게시했다. 앞서 그런 내용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알려졌을 때 어제요. 즉각적으로 당에서 입장도 냈습니다. 그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자, 김철 교수님. 네. 이게 무슨 일이고 왜 갑자기 이런 게 불거진 겁니까? 뭐 일단 커뮤니티의 뭐 정치적 성향 관계없이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보수 대표 주자로서 또는 보수의 적자로서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유독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저런 어떤 악의적인 뉴스, 가짜 뉴스에 상당히 피해자였거든요. 기억하시다시피 그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또 국회 회의장에서 전혀 근거 없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도 할 만큼 그런 악의적 이 가짜 뉴스의 피해자를 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최근 우리 이재명 대표나 우리 배현진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정치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생산해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확대, 재생산, 왜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극단적인 유튜버의 어떤 활동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조회수에 기댄, 어떤 조회수 돈벌이에 기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의 어떤 그런 유튜버의 어떤 왜곡적인 어떤 가짜뉴스 퍼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권에서 적절한 규제와 어떤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제 갖지도 않았던 일정이 있었다. 그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라는 가짜 뉴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과연 이 가짜 뉴스 누가 올렸고 어떤 과정으로 퍼졌는지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지금 고발장이 제출됐기 때문에요. 이런 사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음 보시죠. 자, 이거는 이 보도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카페로 알려진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에 팬심들의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대통령실이다. 이게 뭔가 또 대립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글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또 뭐가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은 민주당과 싸우라고 그 자리에 앉혔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안 싸우고 맨날 셀카 놀이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셀카 안 찍어도 됩니다. 한동훈 씨 기자들 앞에 수백 명 있어요. 네? 굳이 그 짓거리 안 해도 다 사진 찍힙니다. 팬덤 정치 안 해도 됩니다. 정신 차리라 됩니다. 제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주 전 의원 계신데요. 지금 이 집회가 사실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 집회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거예요. 자,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보수 지지층의 분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질서의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스탠스였죠. 일부에서는 어쨌든 너무 수직적 당청 관계, 뭐 용산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최근 상태에 있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등하듯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수 유튜브들은 하나같이 그동안에는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 쪽은 더 강하게 윤석열 퇴진을 얘기할 것이다. 예.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사과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다는, 결국 김경률이라는 사람을 통해 갖고 자기가 한 말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수 집단 단체에서는 뭐 오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동훈과 윤석열과의 관계, 주도권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축출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저게 있다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도 보수 유튜브 일각에서는 예. 사과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게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교해서 여전히 잘 못한다 내지는 비호감도가 높은 부분은 친윤파 내에서의 말하자면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간에 사실은 옥신각신하는 예.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정혁진 변호사하고 정기남 교수님한테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정혁진 교수님, 이거 보수 지지층이 약간 분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어가는 정도 수준일까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보수 지지층이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조금 빠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열이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올 때는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분열이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번 총선에서 그 여당을 찍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되는 걸 바라고 있다. 이거는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지지자들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싫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민주당 찍겠습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이제 좀 이렇게 못마땅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민주당을 찍지 않고 여당을 찍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저런 사람들은 굉장히 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가 우려가 될 수 있는가?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한 비대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 예. 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오찬에 대한 의미를 하실 때 겉으로는 했는데 밑으로는 이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글쎄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얼핏 보기에는 이제 그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노력들은 보이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기남 교수님은 지금 이게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글쎄요, 이걸 분할하는 표현보다는요, 예. 조금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팬덤 정치의 파편으로 보여집니다. 파편이요? 파편이죠. 일종의 이렇게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예. 팬덤 리더들을 찾습니다. 예. 그 팬덤 리더 중에 예를 들면 보수층에서 보면은 현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으로 양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소위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 팬카페이긴 합니다만 건승코리아라는 팬카페가 소위 이른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팬카페인 위드 훈이 카페에 대해서 예. 사실은 당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다 했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자, 내부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지지자, 소위 추종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소위 이른바 그들 간에 예. 온라인상에서 뭔가 논쟁이 벌어지고 또 상대를 비방하고 예. 비판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팬덤 정치 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를테면 민주당을 예를 들겠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친명이 친문을 예. 비판합니다. 이런 현상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당장 이 사람들이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당 대통령과의 충돌 속에서 예.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극렬 지층에서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믿을 수가 없다. 이러다가는 특검법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예. 이런 이런 일종의 같은 정당 내에서조차 서로 이전 투구, 소위 증오, 배제 예. 이런 어떤 양태로 나타난다. 저는 궁극적으로 각각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예.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런 강성 지지층에 의한 팬덤 정치가 횡행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런 양상으로 같은 정당 내에서 지지층 간의 다툼, 갈등으로 빚어지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봉합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여당 내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뭔가가 아직은 남아있는 듯도 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퇴원을 했죠. 배현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배현진 습격 중학생입니다. 압수수색.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관련 영상부터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어떤 여자분이 이제 머리를 이제 잡고 이렇게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들어가시는 걸 봤고 피는 많이 잡고 왜소했어요. 오시면 성함을 먼저 여쭤보거든요. 근데 말씀 안 하시고 연습생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누구요? 이렇게 했는데 연습생이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중학생 이게 지금 뭐 어찌하여 배현진 의원의 사적인 이제 어떤 행로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는 이런 얘기가 혹시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공유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이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뭐 우발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람들이 보통 패딩 속에 주머니 속에 돌을 넣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공공장소, 뭐 길거리에서 길을 건너다 우연히 주먹질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자, 지금 뭐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어떤 이유, 뭐 과정 이런 거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 알려지고 있는데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이 중학생, 이 문제의 중학생 내일 새벽에 응급 입원이 종료가 된다 그래요. 지금 응급 입원을 지난주 말부터 좀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럼 종료가 되면 퇴원이잖아요. 근데 보호 입원 상태로 신병 확보 조사 진행할 방침이다. 이게 경찰의 어떤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응급 입원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일단 입원을 시켰다. 근데 지금 보호 입원으로 전환되면 조사가 된다 그러는데 응급 입원, 보호 입원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예.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 50조의 응급입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예.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들의 건강 또는 안전을 해할 위험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최대 72시간 동안 그 정신병원의 그런 시설에 예.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응급 입원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 부모 이게 범행이 25일 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25일 당일 날 저 중학생이 그 보호자 아마 부모겠죠. 예.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 같이 가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6일 새벽에 이렇게 응급 입원의 형식으로 저 그 병원에 입원을 갖다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이니까 아마 30일 내일 오늘이 29일이죠. 내일에는 저 응급 내일까지라고 그럽니다. 네, 응급 입원 날짜가 이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은 예. 입원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응급 입원, 두 번째는 자의 입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나 기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 정신의료기관에 스스로 입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원하고 싶다 스스로. 그런데 저 중학생이
뭐 스스로 이렇게 자입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호 입원이라고 하는 게 예. 이런 보호자 같은 사람들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는 게 이게 보호 입원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중학생을 불러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정신의료기관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년법에는요. 예.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저 중학생이 형사 미성년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촉법 소년도 아닌데 예.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년법상에는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소년법 규정에 따르면 소년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하지 못하게끔 그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저 보호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일은 저질러졌고 예. 그러면 우리 애를 최대한 경한 그런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애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응급 입원시키고 퇴원도 안 시키고 보호 입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일단 이 중학생 이 범행을 과연 우발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다. 계획적으로 아예 작정을 하고 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데 많이 이거 네네.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경우를 가지고 우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면 예. 흉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벽돌인지 뭐 뭔지 뭐 그런 흉기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표현은 이제 둔기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17대를 때립니까? 제가 봤을 때 우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한 대 그냥 내가 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많아야 2-3대, 1-2대 정도 때리면 그게 우발적이라고 할 텐데 예. 그다음에 저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한번 봤는데 예. 저기서 저 친구가 제가 중학생이라고 전 생각을 못 했고요. 처음 딱 봤을 때는 아예 사람을 그냥 살해할 작정을 가지고 저렇게 가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반 정황들을 보면 예. 뭐 한 1시간 반 전부터 그 건물에서 서성거렸고 그다음에 그날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또 그 건물에서 서성거렸고 그러니까 저 장소에 배현진 의원이 종종 오곤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지 않고서야 예.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저게 과연 그 우발적인가? 매우 계획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경찰도 아직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과연 무엇이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현철 교수님. 근데 사실은 범행 도구를 미리 갖고 있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연거푸 발생한 뭐 이 국회의원에 대한 뭐 어떤 흉기 피습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것이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 범행을 저지른 이 친구가 지금 학교 생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그 증언들을 지금 동급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배현진 의원에 관련된 그 개인 일정을 일반인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정신 질환에 의한 문제로 저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냥 이 어떤 둔기를 넣고 계속 누구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을. 근데 그 사람들이 없는 와중에 변진 의원이 보면 과거에 뭐 우리 그 방송국 앵커 출신이기도 하고 상당히 국회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고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얼굴이 좀 알려진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묻지마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건 상당히 계획적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그냥 본인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데 그냥 변진 의원이 알려진 분이 나타나니까 그냥 그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더 파악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죠. 사회적 이슈 현장마다 등장을 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 방송이 있었는데 그 현장 모습을 비춰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모습이 있었고 지난달 말에는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현장에서도 방송에 포착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 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집회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뭐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정기장 교수님,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도가 있는 어떤 이슈 현장 이럴 때마다 좀 등장한 거 아니냐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이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제 물론 그 중학생 지금 이제 정도의 예. 그 연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좀 더 남다른 어떤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데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 보고 자기 관심을 거기서 뭐 충족시키고. 예. 자, 근데 거기까지 머무는 정도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유명 정치인들의 어떤 집회에 가고 예. 또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큰 현안이 되어 있는 경복궁 낙서범 같은 그런 사건에 이런 현장에 가서 어떤 그 범인에게 뭐 지갑을 던진다든지 예. 뭔가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림으로 해서 본인이 뭔가 나는 좀 남다른 사람이다 예. 라고 하는 어떤 그 영웅 심리 같은 것들이 작동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병적인 어떤 치료, 이를테면 그게 어떤 정신적인 것이 됐든 예. 우울증 요소가 됐든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든 예. 그런 어떤 병리적 측면에서 이 학생의 경우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학생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의 이런 큰 사회적 무리를 빚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 이 학생이 왜 그러면 이런 학생이 이런 데 심취하고 그런 영웅 심리를 배양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자체가 예. 어떤 뭐 증오의 정치로 좀 이게 점철되면서 예. 혐오와 배제라고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중학생에게 어떤 폭력적인 어떤 테러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 병리적 현상을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예. 정치권의 반성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 변호사? 네네. 지금 사실은 이 사안을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폭력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거는 뭐 정치 테러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중학생,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면서요. 이거는 뭐 소년범으로 간주라든지 어떤지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규정에 따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소년부는 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예.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한테 송치시켜 가지고 형사 처벌 받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중학생이 한 행위는 특수상해거든요. 예. 왜냐하면 흉기를 사용했으니까. 예. 그러면 특수상해는 당연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중상해가 나오면 20년까지 나오고요. 그 형법의 규정에 예. 그냥 상해도 10년 이하 징역이니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니까 이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기나 죄질을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 부모들이 자꾸 그 정신의료기관에 그 입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면은 계획적인 것보다 동기나 죄질이 가벼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계획적이었다라고 하면 저러면은 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이제 형사처분 받아가지고 뭐 징역을 갖다가 징역이든 금고든 이제 상당한 기간을 복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뒤에 혼자 저런 범행을 혼자 계획하고 실행한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뭔가가 있는 것인가 예. 그런 것도 밝혀야 되고 그다음 중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정치적이지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스스로 본인이 이런저런 SNS에 올린 것들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재판 나갈 때 거기 가가지고 뭐 셀카 찍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나이대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은 강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정치인에게 계획적으로 다가가서 어떤 위해를 가할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뭐 경찰 수사를 좀 기다려봐야겠죠. 아직 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고는 하기는 어렵고요. 뭔가 좀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수사 결과, 최종 수사 결과를 할 수 있죠. 이게 검찰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통신과 계좌 거래 내역,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100명 이상의 관련자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통합심리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A의 범행에 도움을 준 방조범 B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오늘 뭐 검찰의 이제 브리핑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주도 그러고 오늘도 국회 상임위가 열려서 여야 뭐 언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 뭐 퇴장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좀 확인해 보죠. 지난 20일 민주당은 여당 간사와 합의도 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오직 누가 봐도 이거는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는 관련 사항은 그대로 받았지만 테러라고 판단하기 이전에는 저희 내부 이건 테러가 정확한 거예요. 누군가가 대테러 센터장이나 컨트롤 타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걸 테러라 규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지금 볼 때. 대테러 센터에서 축소 왜곡한 사실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또 비교를 했네요. 그 뭐 당 대응이 뭐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모습 같은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민주당은 지금 계속 상임위를 열어서 이 문제 제기 계속하고 약간 따지고 약간 이럴 분위기네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정무위에서 왜 저런 토론을 하느냐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정무위인데. 정무위는 금융이나 뭐 이런 걸 다 주로 하는데 그쪽을 다루는데요. 정무위 소속에는 보니까 국무총리실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리실. 예, 총리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재명 대표 그 할 때 자상이냐 열상이냐 논쟁이 총리실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연관이 돼 있고요. 오늘 그걸 갖고 이런 질의가 있었던 거네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그 헬기 탄 부분에 조사하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무위가 바짝 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권익위도 사실은 입장이 난처할 거예요. 고소 고발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사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예. 제가 만약에 권익위원회라면 예. 총선 이후에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조사를?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사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부산 소방청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당장 말하자면 고소고발 들어왔다고 권익위에서 바로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사실은 대테러에 대한 말하자면 야당 대표가 피습당한 일인데 예. 사실 역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또 뭐 축소 조작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좀 있으면 아마 배현진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보여져 있는 공개 범위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 범위가 왜 다르냐 이런 논쟁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행안위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공기관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민주당도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 그 피습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전원 과정의 예. 대국민적인 어떤 일부의 비판, 의사들의 비판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가는 듯한 또 그런 어떤 비판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총선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정 정도의 좀 소모적인 논쟁은 좀 줄여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주인 변호사는 민주당의 생각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글쎄요. 지금 뭐 어찌됐든지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그 피습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시각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게요.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범죄가 일어났고요. 예. 그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체증은 다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범인도 현장에서 잡혔고 그다음에 그러면 뭐 재판 거쳐 가지고 형사처벌 받으면 되는데 그걸 뭐 그렇게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단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배현진 의원도 그 머리를 가격당해 가지고 예. 사실 상당한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랬는데 그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냥 그
그 중학생 잡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혈흔이 다 그 물걸레로 다 청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쪽에 대해서 마치 무슨 큰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하고 그런 것들은 그 많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인상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비극이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근데 비극이 발생한 뒤에 그거에 대한 처리와 대응, 반응 이게 더 조금 좀 요란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정치권 압박에서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요. 자, 다음 주제도 요거는 보기에 따라서 요 이슈 굉장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오늘 나왔습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경찰이 되려면 여성도 군대 가라. 여성분들한테 군대 가라? 경찰 등등등 이런 일 공무원 되고 싶으면 군대 가야 됩니다. 이건데요, 지금 뜻이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죠. 요새 공약 발표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공약이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남녀 갈라치기라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 간에 약간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약이 나온 다음에 앞서도 또 공약이 있었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8일에는 65살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이거 폐지합니다라고 나왔어요. 당시에는 아니 이거는 그럼 이 청년 세대 부담을 감안해서 지금 노년 세대가 누리고 있는 저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 그럼 세대 약간 뭐 갈라치기입니까?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신규 공무원, 경찰, 소방, 교정 이런 식이죠. 요거 되시려는 분들은 여성분들도 군대 가나와야 됩니다. 병역 의무화를 한 거예요. 오늘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아니 그럼 남녀를 이것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이런 반응 나왔거든요. 아까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이 있었죠. 그러면 앞서서 저 지하철 관련된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거 최근에 나온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설명했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여기 오실 때 지하철 타신 분들 많을 텐데 얼마 전까지 찍으면은 1250원 찍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1400원 찍힙니다. 7월부터는 1550원 찍힙니다. 이게 이 상태로 방치하면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아마 지금 수송 원가가 2,0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내년쯤 되면은 2,000원 찍힐지도 모르는 겁니다. 김철현 교수님, 유독 이준석 대표의 공약이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이게 보통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국민 일반을 상대로 해서 보편 타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무임승차 폐지 논란도 그렇고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번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 얘기할 때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어프로치는 좋은데 솔루션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임승차를 폐지하면서 한 부분이 뭐냐면 그 어르신들한테 모두가 1년에 12만 원짜리 그 교통카드를 나눠주자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1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조 2천억 정도 국가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무임승차도 그대로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1조 2천억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중소도시에서 그 어떤 지하철 복지를 혜택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한 5천억 들어가고 그리고 지하철을 운영하는 5개 대도시 거기에는 지금 적자 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누적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재정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결국 무임승차도 가능하고 중소도시에서 지하철 복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어프로치는 좋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쪽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그리고 없는 거죠. 지금 방금 본 영상에서는 막 금액 지하철 요금 얘기하면서 이거 2,0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무임승차를 말이에요. 하게 되면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게 되면 무조건 저적자가 계속 커지는 구조인데 지금 그 이준석 대표 얘기한 것처럼 1조 2천억 정도의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예. 그럼 1조 2천억 정도가 있으면 한 번에게 1년에 12만짜리 교통카드를 안 나눠주더라도 무임승차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퍼레이션 좋은데 솔루션이 나빴다는 거고 결국 그 여성 어떤 군대 그러니까 경찰 등이 되려는 여성인 분들은 군대 군복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저것도 보면 조금 오프로치가 좋은데 엉뚱한 솔루션인 게 이제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현대전이요? 그렇습니다. 현대전이 병력 중심에 자꾸 육군 논리에 빠져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라크 전에 할 때 이라크군이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때 예.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은 10만 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 병력 중심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현대전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보면 재래식 전략에서는 우리가 남과 북을 비교할 때 남한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근에 SLBM이나 SLC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핵무기 개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병력 중심으로 현대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병력을 저 정도 유지하고 월급 올리고 뭐 막상 더 만들고 그다음에 비대 설치하고 이래버리면 국방 예산은 한정되는데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현대전에 맞게 우리 무기를 고도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포기하고 병력 중심으로 계속 하자는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출산에 따라서 여성들을 군대 보내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고도화되고 일본 자유대처럼 예. 정예화하고 소수 정예화하고 현대전에 걸맞는 무기체계를 갖춰가는 부분으로 맞춰야 되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어프로치는 좋았지만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근데 저 여성 잘못된 솔루션을 군복무 봐야 공약을 내는 거 공약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게? 결국은 지난 이제 대선 때 보면은 여성도 군대 의무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도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텀이 생기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어떤 뭐 가산점도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이 우리 20대 우리 그 어떤 일자리 문제 때문에 20대 어떤 우리 젊은이들은 여성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는 남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선 때도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저렇게 갈라치게 하는 어떤 솔루션을 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 무임승차 논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여성들의 어떤 군대 의무화에 따른 어떤 공무원 지원 자격 제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좀 더 깊이 있는 조금 솔루션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정기학 교수님은 지금 윤석열 전 대표가 내온 특히 오늘 그 여성 군복무 관련된 공약 이거 갈라치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갈라치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은 갈라치기적 현상을 띄고 있지만 예. 저는 이준석 대표다운 저는 선명한 공약으로 보여집니다. 선명하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지금 거대 양당의 대표처럼 복싱에 비유하면요 챔피언이 아닙니다. 아웃복싱 할 지금 겨를이 없어요. 지금 인파이팅이 필요한 이준석 대표의 포지션입니다. 그냥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그러면 도전자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공세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참신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됐던 영역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고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그 소위 이른바 여성들도 군대를 갈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들한테 군대를 가란 얘기가 아니죠. 소위 이른바 4개의 직렬, 경찰, 소방 등 예, 4개의 직렬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발표한 내용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예. 군인 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복지 확대라든지 예.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대 남성을 겨냥한 갈라치기 공약 아니냐라고 하는 즉자적인 어떤 비판보다는 예. 지금쯤 우리나라도 결국 우리도 이 병역 수급 문제라든지 예. 병역 자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논의할 시작이 됐다.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이 공약을 공론화시키고 또 거대 정당들이 이 공약에 대한 공약이 갖는 어떤 현실성 또 비판해야 할 지점들을 논의하면서 예. 이 공약이 국민들에게 좀 더 실감 있고 효능감 있는 공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하고 조혁진 변호사 두 분 중에 혹시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뭐 경찰 등 되려는 분은 군복무, 여성도 군복무 해야 된다.
이거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세요? 찬성이나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사실 이제 강론에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토론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을 성중립적 오히려 갈라치기가 아니라 그런 그 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작년 22년 조사에 의하면 예. 여성과 남성이 같은 그 병력 공간에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제 여성 여군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메신저가 이준석 대표다 보니까 상당히 갈라치기 아니냐 하는 벌써 이제 편견 속에서 이 정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앞서서 65 이상 무임승차 제도 폐지 이거하고 같이 또 맞물려 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도 사실은 100% 무임승차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따라서 한 번쯤 논의를 왜냐하면 2035년 되면 예. 노령 인구가 30%가 됐을 때 과연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런 무임승차 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대주지 않으면 사실은 지하철에 위기가 와요. 사회에 굉장히 불안적 요소가 예. 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의제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 이 아젠다를 던졌다면 어땠을까? 좀 더 진중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텐데 실제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던지니까 그야말로 세대별 갈등. 이거 메신저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하여 완전히 어찌 보면 뭐 없는 그런 어떤 그 김호일 노인회장님 발칵 화를 내면서 배륜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이 제도가 아까 우리 김천환 교수처럼 실제로 보면 오히려 현재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앙정부가 돈을 댈 수 있는 구조도 있다라고 하는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예.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또 어른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뜨거나 해서 이익단체처럼 뭐 배륜이니 아니냐 하는 예. 것도 사실 노령화 사회라는 건 뭡니까?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 인구를 먹여 살리는 예. 시대에 들어왔다.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또 실제로 보면 스위스나 노르웨이처럼 양성평등적 군 제도를 고민한다는 것은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러면 왜 남자 젊은이들이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나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나 혹은 젊은 세대들이 손해본다는 생각 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메신저의 어떤 그 말하자면 색깔들이 예.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역시 변호사. 근데 현실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이 신당이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이 공약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전략이죠. 이준석 대표의 전략은 제가 봤을 때 타겟을 명확히 한다. 타겟을 선명히 한다. 예. 그래서 그 타겟이 어디겠습니까? 뭐 저희처럼 이제 미래가 짧은 사람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결국은 젊은 남자가 내 타겟이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빅텐트 없다. 무슨 빅텐트 빅텐트냐? 없다라는 뜻으로 읽으셨어요, 이거를? 아니 저런 주장을 하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걸 갖다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빅텐트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5 이상 무임승차 제도 폐지 이걸 이낙연 전 대표가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소방 뭐 경찰 이런 예. 걸로 제한한다라고 조건은 달았지만 그런 조건이 귀에 들어옵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준석 대표가 포함된 빅텐트를 여성들이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전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명하게 젊은 남자들한테만 내가 지지를 받겠다. 그걸로 일정 정도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 의석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 전략이 아닌가. 굉장히 흥미로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4월 10일 이후에 성공 여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제 그 재미있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빅텐트와 연관지어서 이게 공약 갖고 되겠습니까? 빅텐트가 이런 분석이신데 다음 준비된 여러 가지 영상하고 주제가 있는데 이게 빅텐트 관련이 있어요. 일단 개혁 미래당 어제 그 이름이 본격적으로 공개가 됐죠. 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 박원석입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2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개혁미래당이란 이름이 나왔어요. 일단 가칭이고 뭐 향후에 뭐 공모를 통해서 진짜를 정하겠습니다라는 설명도 있었지만 일단 개혁미래당. 자, 그러자 개혁신당을 만든 이준석 대표. 바로 반응을 어제 보였어요. 이겁니다.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을 조금 알려줬다고,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줬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따라했다는 뜻이네요.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 여기다 무임승차 얘기를 딱 꺼내놓습니다. 당 이름에 무임승차냐 이런 반응인 건데요. 그리고 자, 또 요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이나 미래 같은 건 일종의 보통 명사화된 당명의 키워드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어디가 독점하거나 어디가 선점하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시기적으로 개혁신당이 먼저 창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렇게 대세를 가를 만큼의 중대한 문제일까? 아마도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들이 쌓은 자산에 편승한다는 시각인 것 같은데 무슨 자산을 쌓는지 잘 모르겠고 편승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이거 보니까 이름 갖고 서로 불쾌한데요,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거 따라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고민이 그 안에 있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표현으로 하면 내가 지금 동성루를 하나 새로 중국집을 했는데 바로 옆집이 동성각이에요. 아, 동성루, 동성각. 네, 다 중국집인데. 근데 왜 루하고 각의 차이가 뭐냐 하면 가나다 순으로 기표할 때 자, 이 맛집이 어느 맛집이 좋습니까? 동성루보다 동성각이 가나다 순에 앞섭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개혁 미래당이 개혁 신당보다 가나다 순으로 앞서죠.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현재 현역 수도 개혁 신당은 한 명밖에 없고요. 개혁 미래당은 3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은 현재 한동훈 윤석열 그 대통령 관계 속에 또 유승민 의원이 당에 잔류를 하면서 그 개혁 신당이 넘어올 수 있는 현역들이 극히 제한돼 있다고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무임승차하고 있다. 동성루 주방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 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 왜 개혁 미래당이라고 했냐 하면 두 집이 그냥 합치면서 동성루로 하되 입구는 여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한 집으로 두 집이. 그랬을 때 그러면 개혁 미래신당이라는 이름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혁 미래신당이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박은석 의원 얘기처럼 왜 개혁이냐 사실은 정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억을 잡아야 돼요. 그냥 미래신당 하면 한참 뒤가 됩니다. 기억. 그리고 김용주 의원님이 이게 가나다 중에서 맨 앞을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 기억을 이거. 잡는데 그러면 가자 미래신당. 이건 갈게 미래신당 이거보다는 개혁이라는 얘기밖에는 들어갈 게 별로 없다. 돌고 가장 좋은 표현이다. 안 따라하고 싶어도 사실은 기억을 잡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잡을 수밖에 없다. 보편 단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주제를 저혁진 변호사가 아까 빅텐트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일부 질문 드리는데 사실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이름에 대해서 불쾌감을 딱 표시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3지대 정당들끼리 손을 잡을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면 이쪽은 개혁신당, 이쪽은 개혁미래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진짜 손 잡을 겁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잘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손 잡을 건데 같은 개혁쓰는 정당끼리 잘해봅시다. 환영합니다. 이럴 수도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가 그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가칭으로 만든 거는 빅텐트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미련이 있는 건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요번에도 또 요거 가지고 뭐 무임승차 운운하면서 빅텐트 없다라는 그 시그널을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 말이 맞거든요. 개혁신당이라고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개혁미래당이라는 걸 만들면 뭐 신당이나 미래당이나 뭐 신당이 미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은 막 혼동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미래대연합하고 새로운 미래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새로운 미래대연합 이렇게 했으면은
다 연결이 되는 그럼 건데. 가나다가 아닌데 여기 아까 저 김용주 의원님 이거 기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미래 대연합에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현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가 줄여가지고 새미연 하면은 뭐 그 더 참신한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강해서 빅텐트를 갖다가 기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그 나이 드신 분이 면박만 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뭐 빅텐트 큰 집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의당 교수님하고 김철현 교수님께 제가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이 이름 가지고 참 이거 예상치도 못한 지금 신경전 같은데 정의당 교수님 이거 이름 가지고 신경전 벌이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정치권에서 평가가 있잖아요. 좀 저는 품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빅텐트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빅텐트까지 가기까지의 험로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또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치해 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당명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가칭일 뿐이고 예. 결국은 빅텐트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명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어떤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런 모습은 대단히 좁쌀맞아 보입니다. 좁쌀맞아 보인다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는 품이 넓지 않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좁쌀 얘기로 들어가셨네요. 예. 김철현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거의 질려버릴 것 같아요. 질려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빅텐트에 대한 전제 조건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냥 이번 총선에 반윤석열 또는 반이재명이 기댄 그 반사이기에 기대서 그냥 떴다방 하지 말자. 두 번째 신당은 각각의 모습을 갖춰서 비빔밥을 만들자. 예. 그래서 각각이 고유한 신당으로서의 어떤 청사진 정책 잘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보이고 이 신당의 파이들을 키우면 된다. 예. 이게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민낙연 신당하고 결국은 당명이나 쫓아오고 그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당명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한번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서 방금 우리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되면 빅텐트의 가능성 점점 멀어진다. 거기다가 또 하나 기분 나쁜 건 본인이 먼저 개혁신당이라는 걸 꺼냈는데 개혁미래당을 해버리면 나중에 만약에 연대가 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선거에 가면은 이름이 굉장히 혼동이 오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러면 개혁신당하고 개혁미래당 결국은 혼동이 오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이준석 신당이 더 훨씬 더 손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민낙연 신당 계속 얘기하는 거를 조금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벌써 두 번째 정책 공약을 개발하면서 예. 계속 해야 되는데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도 금태섭 의원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개혁적인 과제라고 예. 해서 나가는데 그걸 반대해버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금태섭 의원 쪽이 다 반개혁적이거든요. 그럼 이낙연 전 총리도 결국은 그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들이 군대 가는 거 의무화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는 저절로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신경전 벌이는 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뭐가 다 쌓여 있다 지금 서로.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안 간다고 그랬어요. 당을 지키겠다. 여기서 당은 국민의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 신청 안 한다. 불출마예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다. 이 당에 남아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 돼요. 출마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가지 않는다가 됐거든요. 자, 관련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서 입장을 밝힐 텐데 저는 거기서 개혁신당 함께하길 바라죠. 의원도 뭐 58년생이니까 이번이 뭐 대선 도전을 위한 그 도약 단계로서 마지막 기회일 텐데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딱 한 번 정도 연락드릴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더군다나 지금의 바뀌는 개혁신당은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이준석 전 대표를 위한 당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들러리를 설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좋은 정치적 자산들이 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정기란 교수님. 유승민 전 의원은 왜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우선 떠오르는 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쨌든 간에 한번 떨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지금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유승민 대표에게 갖는 또 하나의 뭡니까? 키워드는 저는 신당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아, 신당에 대한 아픔이 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 바른정당과 소위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을 예. 창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해소됐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 이후에 인생 최악의 어떤 결정이었다고 말한 후문도 있습니다. 신당이 과연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 본인으로서는 어떤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바른미래당 창당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신당에 대한 트라우마 또한 커 보입니다. 두 가지가 많이 작용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추진하는 빅텐트 신당이 됐든 예. 또는 개혁 신당이 됐든 결국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졌을 겁니다. 결국 유승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보수의 어떤 대표 주자성, 예. 이미지라든가 또는 정책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신당의 접목이 됐더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잔류를 선언했다. 예. 결국은 그 의미는 뭐냐면 저는 여전히 유승민 대표가 소위 이른바 어느 순간 결정적인 국면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지 못하는 이른바 좀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노출시킨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소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과연 공천을 줄지 전략 공천이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가능성은 무망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은 겹겹이 쌓여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김철영 교수님, 이번 잔류 결정, 이제 불출마까지 했는데 결정까지 유승민 전 의원을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아주 그냥 고질적으로 뒤에서 부담처럼 남아 있는 게 배신자 프레임인데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신자 프레임보다는요. 그 사실상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하고 정치적 결별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아니, 결별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건 그 신당에 와서 같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거기 힘을 보태주기 싫다는 의미거든요. 저게. 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두 사람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바라볼 때 여전히 친구의 아들 그리고 내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시작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 해보지 못한 집권당의 대표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바라보는 눈높이가 틀려진 겁니다. 서로를 지금 서로의 위치를 다르게 보고 있네요. 서로가 껄끄럽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당 창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하고는 전혀 일체의 상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이 당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오세요 한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유승민 의원이 거부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의원에 전한 저 공개적인 그 제안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58년생이고 이제 마지막이고 당신은 정치적 소강 예. 상태에 있고 내가 불러주는데 와서 출마하시고 만약에 나는 삼고초려 하지 않는다. 딱 한 번 제안할 아까 테니까. 한 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삼고초려해서 내가 모실 정도는 아니고 한 번 올 테니까 올 테면 오고 말 테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방송에 나가서 이 유승민 의원을 모신다고 하는 게 상당히 예의를 갖춘 것 같지만 상당히 그 내용을 보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제안인 겁니다. 저게.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요. 세 번째는 저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필요가 없는데 모시려고 하는 그 노림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유승민 의원이 방금 얘기하신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예. 이낙연 전 총리처럼 당신도 대구에 출마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유승민 의원이 당신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려면 그 대구에 출마해라. 이낙연 전 총리는 개항을에 출마해라. 이런 식이 되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의원을 TK에 출마시키는 거 밀어 넣어버리고 예. 본인은 전국 지휘 선거한다면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이준석 대표는 어디에 출마하냐 할 때 예. 결국 본인이 비례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불쾌한 제안이고 본인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세팅해 놓은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닌가. 그러면 국민의힘에 이제 잔류예요. 남아 있는 거에 당에. 그러면은 향후 총선 즈음에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가능성.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험지 지역구에 출마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총선에서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역할을 준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습니까?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 검토를 여러 차례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당청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날선 비판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벌써 윤석열 정부에 너무나도 정치적 검토를 넘어선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총선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럼 예. 본인이 나와서 총선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 선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동안 비판만 계속 일색해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유승민계가 지금 사실상 당내에서 다 소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유승민계로 불렸던 김용호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한때 유승민계로 불렸던 지상욱 전 의원도 다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유승민계도 사실상 당내에서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유승민 의원에게 국민의힘에서 어떤 총선에서 역할이라든가 예. 어떤 정치적 입지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단계다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이거 뭐 아무튼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지금 듣고 보니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 오후 6시 32분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노무현 탄핵 당시가 사진처럼 남아있는 저한테는 너무 초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한 거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얘기 읽고이면서 아니 누가 지금 키운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앞서서 추미애 전 장관이 몇 마디를 한 게 있거든요. 앞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날짜가 24일과 어제로 두 개 나눠지는데 24일에는 이렇게 글을 써요. 책임지고 석고대죄입니다. 석고대죄할 문정부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한 명이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요. 어제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은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이 아니라 여기에 또 임종석 전 실장이 들어가죠. 곽상원 변호사를 추천했으면 좋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지금 뭐 서울 지역구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로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임종석 전 실장 보고. 이런 글이 나오자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반응을 보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그거 사진처럼 저 기억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누구 키워준 게 누군데요. 약간 이렇게 반응이 간 거예요. 지금요. 김영주 전 의원님. 윤 정부 탄생에 서로가 책임 있다 막 손가락질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치 추미애 장관은 문 정부 때 아니고 어느 정부 때 장관인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김영주 전 의원님 이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이 그렇죠. 판단이십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리고 추미애 장관 때도 그 임종석 실장은 비서실장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운 사람이 저는 임종석이라기보다는 추미애라고 느껴지고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출마해 보겠다라고 하는. 저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출마의 길에 가까워진다고 판단합니까? 예. 광진 갑이든 어지든 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또 가까이 서서 말 친문하고 대척점을 또 치겠다는. 사실은 본인 때문에 김경수 지사 또 드루킹 사건 나가지고 이 얘기까지 나오시네요. 좀 더 나가셨는데요, 지금? 예. 실제로 아예 차라리 임종석 실장처럼 말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사실은 석고 대죄를 해야 되면 몇 배 석고 대죄해야죠. 그리고 제가 17대 출마했을 때 본인은 삼보일배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이익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딱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 이거 초현실적이다. 이거. 그때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의 선택은 저한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제가 국회의원 된 배경이 됐으니까. 또 그때 또 얘기를 하시네요, 갑자기. 예. 제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다 모두가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구성은 모두가. 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다 패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심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민 실장이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추미애 의원은 자유롭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러 자기네들끼리 싸움할 때가 아니고 예. 차라리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석 의원이 딱 배치되고 옆에는 하태경 의원이 배치되면서 아예 전열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자기네들끼리 같은 정부에서 장관 비서실장 했던 사람끼리 치고받아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 선거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임종수 실장은 전략공천 지역에서 공천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가야 될 선수들한테 스스로 힘을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정인환 교수님, 추미애 전 장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추미애 전 장관 왜 이렇게 책임론, 약간 공세적인 책임론 제기잖아요, 이거.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원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정권을 뺏긴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친명이라고 꼽히시는 분이라고 보시는 거의 겁니까? 친명으로 대별되는 강성 지지층에서 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이 천방지축 좌충우돌로 보이지만 대단히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행보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국은 앞서도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친명 그룹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문재인 원죄론, 두 번째 또 비서실장 책임론, 고에 석고되지 하지 않고는 출마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원외 인사들의 어떤 성명서까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아마도 그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친명 그룹의 아마 대모 또는 친명 그룹의 어떤 상징적인 인사로 역할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총선 출마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재기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소위 본인이 대통령으로 모셨던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신분을 망각한 채 사실은 친문으로 대표되는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또 비서실장들을 책임 소재로 몰아가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런 추미애 장관의 언동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아, 그러네요. 별 얘기가 없네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당의 통합적 운영을 추진해야 될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칫 친문, 친명 이런 어떤 그 소위 당의 어떤 분열로 비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서 약간 날세운 비판을 하는 거는 추미애 전 장관만이 아니고요. 이분은 친명이라고 이렇게 꼽히시는 분인가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출마와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많은 후배들이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요.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등기쳤냐.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구 성동갑 여기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 원래 지금 현역 의원은 홍익표 의원인데 홍익표 의원은 서초로 이제 간다 그랬어요. 여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약간 빈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 출마 선언했는데 민주당은요. 여기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어요. 전략선거구니까 당에서 누구를 뽑아서 이렇게 거기 출마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남겨둔 거거든요. 요거 정기란 교수님께 짧게 전망을 하시죠. 이거 임종석 전 실장 이러다가 경선도 못하고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그럴 아닙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험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이를테면 본격적으로 친문, 친명의 분열 구도가 아마 표출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라든가 또 공관위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비단 임종석 의원이 출마하고자 하는 중구 성동갑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을
전원 다 지도부가 소위 전략 공천을 활용할 것인지, 예. 뭐 또 그것을 지도부에 그러면서 뭔가 영입 인사들을 위한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전직 의원이라 할 의 경우에 예. 어떻게 이 공천을 통해서 선거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일궈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아주 세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심상치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임종석 전 시장이 출마하려는 이 지역구와 관련돼서 과연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까? 이거에 따라서 뭔가 친명, 친문, 격돌 또는 분화 뭐 이런 가능성도 이게 정치권 안팎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임종석 전 실장하고 한판 붙겠습니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나왔네요. 오늘요. 국민의힘에서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미래 서울의 중심축이 돼서 강북 시대를 열어갈 이 지역에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대표의 방탄 2차전을 보자 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정혁준 변호사. 저 뒷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얘기, 임종석, 윤희숙을 딱 거론한 이 발언 때문에 이거에 앞서서 계양을이나 마포를도 여기 누가 있습니다. 이걸 소개하는 바람에 뒤탈이 났잖아요. 지금 이거 이 중구 성동갑 이거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름을 꺼냈단 말이에요.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준비하시는 후보들이 반발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또 이거? 지난번 한번 홍역을 치렀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게 뭡니까? 시대 정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586 특권 정치를 끝내자. 이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불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두고 한번 붙어보자. 왜냐하면 586의 대표적인 586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은요. 대표적인 586 5명만 꼽으라고 하면은 그중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저랑 이제 같은 학번인데요. 전대협 의장하고 그다음에 임수경 방북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하면은 대표적인 586인데 그 586을 전문가 그것도 경제 전문가인 여성 윤희숙 전 의원이 한번 그 잡아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사실은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당의 공격도 받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봤다시피 추미애 전 장관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한양대 선배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 동문들끼리 저렇게 아주 뭐 그런 식으로 대학 얘기까지 나왔네요. 지금 그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면 초과는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그 반발하는 목소리 아까 자막으로 잠시 나갔어요. 하단으로. 그거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의 요 출마 관련해서 한동훈, 권 의원, 윤희숙, 한동훈, 윤희숙 지우개 반발, 기회 뺏어란데 벌써 바로 반발이 나왔는데요. 이거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저 부분과 관련해서 경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동이 어떻게 분류될지는 모르지만 여당이 한 번도 최근 뭐 3번 동안에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곳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내 반발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선생님께서 또 아니 정혁진 변호사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논평이고요. 일단 반발하는 목소리가 오늘 나갔다가 또 그러네요. 잠시 아까 하단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이 현상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목 보시죠. 임기가 4년인데 2년씩 쪼개자고요? 임기 4년이면 국회의원인 게 아닙니까? 근데 이걸 2년씩 쪼갠다? 이 뜻입니까? 오늘 정의당에서 뭔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2년 순환제 방침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교체하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2년 순환제는 단순히 비례대표 전략이 아니라 지역 진보 정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후보를 그리고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화면 오른쪽에 이게 방금 이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비례대표 2년 순환제입니다. 지금 4년이잖아요. 근데 그걸 2년씩 한 사람이 2년, 그 다음 사람이 2년. 그러니까 순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순위로 먼저 2년 한 정치인은 그만두고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그리고 그 후순위가 2년 다시 받아서 또 간다. 그럼 4년을 2명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 정의당이 비판받은 게 이은주 전 의원 의원직 승계로 6석을 유지한 목적으로 시한인 닷새 전에 사퇴를 해버려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를 넘겨줬죠. 다음 순위로.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거 뭡니까 이거? 사실은 2월 달에 되면 이제 승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현주 의원이 만약 본인이 어떤 예. 사법적인 규정과 관련해서 만약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었다면 조금 더 일찍 내려놨다면 작년 가을이나 이쯤인데 미리 내려놨다면 모르겠는데 닥쳐서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할 거 다 하고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게 또 나왔어요. 2년씩 나눠 갖는다고. 저는 정의당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정의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저희 비례의원들은 4년 동안 상임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게 혁신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느낄 때 사실은 상임위를 바꿈으로 인해서 관료들이 이익을 봐요. 우리나라는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임위 거의 안 바꿉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3선 의원 되면 12년 동안 같은 상임위 한다면 사실 각 부처의 과장부터 국장, 차관까지로 일관돼서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겠네요. 관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2년씩 돌아가기 때문에 2년 가고 또 상임위 관련된 보좌관은 그대로거든요. 엉뚱한 발언하면 관료 답하고 또 새로운 국회의원이 와서 또 하고 그렇게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아예 국회의원을 지금 바꾸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2년마다. 2년씩 바꾸기 때문에 국회의원 바꾸겠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개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꼼수 정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 구청장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지방선거 얘기를 꺼내면서 저 얘기. 자기 시장 나가기 위해서 자기 타이틀을 국회의원 하겠다. 그것밖에 더 됩니까? 어떤 진정성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초영 교수님, 지금 정의당에서는 이게 정치 실험이고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저게 실현 불가능한 게요. 아무리 본인이 서약을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안 물러나면? 그럼요. 누가 국회의원이 정식적으로. 잠깐만.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6명이 10명이라고 좀 넉넉히 드립니다. 일단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2년씩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20명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명 의원이 사퇴한다고 서약서를 쓰더라도 본인들이 국회의원 달고 난 다음에 안 해버리면 약속 안 지키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 법원에 재판을 할 수도 없는 문제, 그거는 없는 거죠. 단지 저는 이제 저거를 그 선거 전에 만약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가 2년마다 교체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실질적으로 유권자 심판을 받습니다. 출마해서. 근데 비례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정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적당하게 그 비례대표 후보를 내놓고 그냥 산임계 보장되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에서 내세운 그 비례대표 의원이 제대로 4년 동안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당론과 배치되는 그런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지만 전혀 특검법의 당론에 전혀 따르지 않는다든가 허나 전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론과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또 허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그 정의당처럼 저래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적어도 2년마다 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유권자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교체 지수라든가 현역 평가는 조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건 스스로 그냥 그만두는데 목적이 지방선거 이렇게 설명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의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 그 이제 서약을 받고 이제 저렇게 한번 정치적인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예. 저 정치적인 실험을 나눠 먹기로만 볼 게 아니고 지금부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2년 순환제라는 부분들을 그 비례대표는 예.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지 못한 비례에 대한 평가 어떤 지표로 좀 활용할 그 가치로 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정기환 교수님 한 30여 초 남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정의당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뇌사 상태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뇌사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자,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호정 의원이 탈당할 때도 저는 정의당의 대국민 사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의원직 사퇴를 위해서 사퇴라는 꼼수 사퇴, 또 드디어 의원직 나눠먹기까지 저는 정의당이 당의 논리가 아니라 예. 국민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주제까지 오늘 쭉 정치권 소식 좀 다뤄봤습니다.